안녕하세요 여러분. 남ung영 아카데미의 김기동 회계사입니다. 어제 3월 2일이었죠? 3월 2일 월요일 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있었는데요. 재무회계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빨리 풀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면서 옆에다가 난이도를 9단계 등급으로 좀 구분을 했거든요. 상, 그 다음에 상중하, 그 다음에 중, 상중하, 하, 상중하 이런 식으로 제가 난이도 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상으로 되어 있는 게 한 10개 정도가 되고요. 중으로 되어 있는 게 한 15개 정도가 되고 하로 되어 있는 게 좀 10개 정도가 돼 가지고 난이도는 좀 적절하게 좀 배분을 했어요. 여기 제가 적어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가장 관심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직전 회계사 1차 시험 기출 문제랑 비교하시는 게 난이도 체크하는 데 가장 좋기 때문에요. 좀 적어드렸는데 25년도에는 몇 개의 문제만 어렵고 전반적인 난이도가 좀 적절했었거든요. 한 3, 4개 정도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요. 저도 좀 풀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26년도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 없었거든요. 25년도와 다르게. 하지만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재무회계가 아무래도 10분 정도 시간이 늘어난 거 여러분들이 다 회계하기 위해서 10분 늘어난 거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작년부터 10분이 늘어났었죠. 그 이후에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순수 이제 우리가 2차형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학습하시겠지만 기본 강의 듣고 연습서 강의 학습하신 다음에 그리고 객관식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연습서에서 다뤘던 주제를 객관식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게 이젠 좀 필수적인 과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단순히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 공부만 해가지고는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다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지만 처음 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2차 연습서에서 경험하지 못한 처음 보는 문제들을 실제 1차 시험 1차 시험 문제 푸다가 만나시게 되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이게 당황해가지고 다른 문제에 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계속 이 1차 객관식에서도 연습사 학습 좀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는 제가 높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인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말 문제가 쉬웠어요. 말 문제가 물론 이제 어려운 지문이 몇 개 들어가는데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말 문제는 정답은 되게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말 문제들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정답은 쉬웠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걸 거예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간편법을 되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항상 객관식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긴 하죠. 하지만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를 5번, 6번, 7번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간편법으로 눈치로 좀 풀 수 있지 않는 것인가,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문제를 5번, 6번 푸는 게 5문제를 한 번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5문제 여러분들이 한 번 풀어 보시면 그냥 여러분 원래 풀던 대로 풀고 그냥 말아 버리는 거거든요. 한 문제를 5번, 6번, 7번 이렇게 풀어 보시게 되면 계속 인제 반복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객관식 여러분 갖고 계신 객관식 교재 있죠? 객관 연습서 고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기 직전까지도 여러분들이 그걸 연습 계속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정확하게 풀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이 좀 되신 분들한테는 되게 쉬웠을 거예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론 가지고 이 문제가 실제 기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를 직접 문제를 풀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속도가 빨라진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문제지에 매년 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문제지에 풀었지만 다시 제가 이제 뭐 객관식 기출 문제집이랄지 객관식 교재를 새로 만들어내면 이거 정확히 다시 풀어 가지고요. 원칙대로 풀어 가지고 다시 답안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중 유용한 재무정보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그런다라고 되어 있죠? 답만 말씀드릴게요. 다. 이게 저도 처음에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좀 치사하다라고 할까?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딱 한 글자가 틀렸어요.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비반복적인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 합성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표현의 충실성을 보는 절차를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보강적 질적 특성 그 절차를 따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유용성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건데 약 딱 한 글자가 틀렸어요. 반복적인 과정이거든요. 비반복적인 과정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한 글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비반복적인 과정 다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되게 많이 나온 지문이죠. 표현의 충수성 중에 이제 이게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죠. 이건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강의할 때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다마 이렇게 해서 틀린 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도 많았던 2번 문제. 2번 문제. 이거 짜증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재고상 강의할 때도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나오면 이거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다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문제 풀 때 이렇게 다 풀었거든요. 예, 이제 선입선출법으로도 풀고 총평균법으로 풀고 그다음에 이동평균법이죠. 계속기록법 그렇게 다 풀었는데 다 풀고 나서 선실을 보다 보니까 야,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라 말 문제예요. 진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말 문제예요. 일단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으로 가든 혹은 실지 재고 조사법으로 가든 결과가 항상 똑같거든요. 이건 제가 워크북에도 표시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데 실사법이랑 계속기록법 매초론가 크다라고 되어 있죠? 똑같아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나 아니면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나 결과물이 똑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크다라고 했으니까 1번과 2번은 필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숫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 문제가 아니라 말 문제입니다. 여기서 시간 다 쓰는 사람들은 이거 다른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동그라미 3번은 뭘 비교하는 거예요? 가중평균법인데 가중평균법이 실사법이니까 총가중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거 기본 강의할 때도 맨날 강조하는 거잖아요. 회계원래가있어도 맨날 강조하는 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고의 구매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고의 구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말 재고만 가지고 본다라면 선입선출법이 최근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액이 되는 거고 이동평균과 총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이 이제 기말 쪽에 많이 가중평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거고요. 총평균보다 가운데 있는 거니까 가장 작은 거고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은 거거든요. 그럼 기말 재고랑 매출원가는 이제 뭐가 되는 거고 반비례가 되는 거고 이거 제가 워크북에서도 제가 워크북 보여드리는 게 조금 그렇긴 해요. 객관식 강의하면서 워크북 왜니 다 지난 시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분명히 강의하지 않았냐 라고 할 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기말재고랑 매출원가랑 반비례가 되는 거고 또 매출원가랑 당기순이 반비례가 되는 거고 이 논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계산 문제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본다라면 이게 이제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게 우리말을 좀 문장을 만들어낼 때 조금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보통 이런 식의 비교 형식으로 내버리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데 표현을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이거 앞에 넣었잖아요. 이거 이 영어식 표현인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기말재고 자산이 클 수밖에 없다고요. 가중평균법과 비교해 볼 때. 또 동그라미 4번도 계속기록법인데 가중평균법이죠.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출원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매출원가가 작아지게 되거든요. 이동평균법보다.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3번과 4번도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틀린 문장이에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밖에 없거든요. 5번. 이거 뭘 비교하는 거예요? 단위가 결정하는 경우 계속해보고 이동평균법과 가중평균법. 이동평균법과 가중평균법은 이거거든요. 자산과 이익은 정비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혹은 매출원가랑 반비례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그럼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죠? 당기순이익이니까 매출원가 반비례로 풀 수도 있고 기말 재고로 풀 수도 있거든요. 뭐가 더 큰 겁니까? 이동평균법이 더 커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동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 비교하는 거구나. 그럼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비교하면 선입선출법이 이게 주어가 되는 거니까 선입선출법이 더 이익이 재고도 크고 이익도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카페 학생들 글 올린 거 보니까 여기서 시간을 되게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저도 처음에 막 풀다가 선제 보고서 황당했거든요.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거 4250도 구하고 2550 다 구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그냥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이 금액 얘기가 안 나왔으면 사람들이 더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금액 얘기가 안 나왔으면. 근데 이게 금액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액 구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멘탈에 나가면 다음 문제부터 많이 꼬이거든요.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하지만 요 난이도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나요? 중중. 그러니까 계산 문제 푼다면 중중인데 이게 말 문제를 풀면 난이도가 하거든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하중. 이거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재고자산이고요. 기초재고, 선입선출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근데 문제 확인해 보시면 회사가 모든 비용을 다 매출원가 비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감모손실이 없다고 되어 있죠? 네.
아무튼 모든 것들을 다 매출원가 비용으로 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물어보는 문제냐면 총비용 물어보는 문제예요. 제가 이거 뭐 옛날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할 때도 그랬고 객관식 강의할 때 마찬가지지만 이게 함정 이거거든요. 기초재고 평가순실중단금 2천 답은 2천 차이 나는 거 걔가 답이에요. 2천 차이 나는 거. 왜냐면 기초재고 평가순실중단금은 기준에 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비용이 줄어들게 돼. 그래서 2천 차이 나는 거 이게 답이라고요. 딱 2천 차이 나는 거 이거 2번과 3번밖에 없잖아. 그렇게 해서 2번 이렇게 하면 이거 한 30초 컷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계산하려고 하면 이거 계산하는 것도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냥 기초재고 순금액으로 만들어 놓고 기초재고 Q 프라임 곱하기 P 프라임, 단계 매입재고 Q 곱하기 P, 기말재고도 Q 프라임 곱하기 P 프라임을 가는 게 되는 건데 기말재고가 실사재고가 있고 이게 위탁재고가 있고 시용재고가 있거든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시용재고가 아닌가? 자, 첫 번째가 위탁재고고, 두 번째가 시용재고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거니까 도착진도 조건 우근재고니까 내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말재고 Q 프라임이 이렇게 해서 150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P는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매입 단가가 얼마냐면 여기 새로 사온 거 얼마 정한 게 있습니까? 500개, 500개를 240원에 가만히 있어 보자. 500개를 240원에 매입했는데 이게 P거든요. 근데 기말재고의 순실현 가능가 얼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P 프라임이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초재고 Q 프라임 P 프라임, 단계 매입재고 Q 곱하기 P, 기말재고 Q 프라임 P 프라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간단하게 2000 그렇게 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2000 차이 나는 게 요거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중하 요거 차입원가 자본하고요. 차입원가 자본하는데 몇 차년도 물어봤어요? 2차년도 물어봤는데 이 2차년도 물어보면 꼭 뭘 확인하셔야 돼? 작년도에 넘어온 차입원가 자본할 건가 말 건가 그거 고려하셔야 되는 건데 문제가 너무나 고맙게도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이자. 그러면 뭐만 구하시면 돼? 단기분만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쉬운 문제야. 왜냐면 이 문제가 X1년도에는 막 자본화 중단 기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X2년도에는 자본화 중단 기간이 없어요. 그래 그냥 어떻게 풀면 되는 거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문제지에다가 X2년 8월 31일이죠? 120만 원 곱하기 10분의 8. X2년도입니다. 그럼 이것도 12분의 8. 요것도 12분의 8. 이렇게 다 12분의 8로 묶어버리고 요거는 4, 5, 6, 7, 8이니까 12분의 5. 이렇게 해서 MR값 누르면 뭐가 만들어지고요? 가중평균 주택금액이 만들어지겠는데 이게 보시면 정보보조금이 있거든요. 3월 1일 정보보조금 받는 거 있으니까 요거는 12분의 8로 빼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중평균 주택이 바로 얼마가 나오냐면 3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310만 원은 특과 1로 배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정 차익은 한 개밖에 없거든요. 120만 원. 120만 원인데 X2년도니까 딱 8월 30일에 갚았죠? 이게 8월 30일 이후에 갖고 있으면 이게 또 일반 차익금 들어오는 게 있는데 바로 갚아버렸기 때문에 일반 차익금 들어오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120만 원에 12분의 8이니까 310만 원 중에 80만 원이 특정 차익금. 그럼 나머지는 일반 차익금. 특정 차익금은 개별금리. 일반 차익금 평균금리. 일반 차익금 평균금리도 역시 이 문제지 수고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차익금은 자본하기는 안 따집니다. 24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6월 30일이죠? 메모리 플러스하고 곱하기 0.05 이꼴 20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9월 30일이죠? 메모리 플러스하고 곱하기 0.08 이꼴 그 다음에 GT 나누기 MR 누르면 몇 프로가 나오고요? 6.67%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6.67%를 230에 곱한 다음에 153,440에 나온 건데 GT를 눌러보시면 한도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한도 안 걸려요 이거. 한도 안 걸리기 때문에 두 개 더해가지고 193410을 구하시면 돼. 손실 보니까 이게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 자본화가 4만 원인데 그게 딱 4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그렇게 푼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특정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구하려면 이거 다 구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이건 간편하게 푸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X1년도를 물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X2년도를 물어봤으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중하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중 정도 난이도 중에서도 그냥 이거는 기본서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이거 현금으로 표예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 상하. 왜냐면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추정하실 게 있거든. 항상 제가 현금으로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 모든 자료가 다 주어지면 그냥 증감으로 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자료가 누락돼 있는 투자활동, 재활동 같은 경우는 좀 분개를 해가지고 숫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요령이에요. 여러 가지 자료가 제시가 돼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투자활동 순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순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순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그냥 증감분석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제가 체크해놓은 거 있죠? 요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증감분석법이라는 게 손익계산서에다가 재무상태표 증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처분이익이랄지 감가상각비용을 찾으셔야 돼. 요거는 여러분들이 객관식 책에서 많이 연습해 본 거거든요. 그럼 먼저 뭐부터 찾는다? 유형수산 처분이익 여기 자료 보시면 당기순이익 50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안은 단기 중에 기계장치 장부금액 20만을 25만에 처분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처분이익, 그거 메모리 플러스 하시고. 그럼 매각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날라가는 겁니까? 50만 원 장부금액 20만 원 이상 매각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 원 날라가는 건데, 위에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 변동이 0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도 감가상각비가 30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용해 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한번 분기 한번 해보셔야 돼. 처분이익과 감가상각 비용 요거 꼭 끄집어내는 것도 객관식 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투자활동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계장치 여기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미지급까지. 왜냐면 이 미지급금이 자료 보시면 미지급금 증감 기계장치 취득에서 발생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재무활동 투자활동 부채거든요. 그럼 자산 증가니까 매물이 마이너스, 감로 증가는 의미 없고 부채 증가니까 매물이 플러스. 그렇게 해서 MR을 누르시면 바로 순현금 흐름으로 40이 나와요. 물론 이거를 유입과 유출을 또 적을 수 있는데 문제는 유입과 유출을 또 적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냥 답딱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재무활동이니까 이제 차입금을 할지 배당 그런 거 이용하는 건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여러분들이 증감분석법 문제 푸실 때 당기순이익을 반드시 이렇게 배제하고 증감분석법 문제 풀어주셔야 돼. 왜냐면 당기순이익이 이익여금 넘어가면서 이익여금 증감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익여금 증감 34만인데 당기순이익을 배제하지 않으시면 당기순이익이 두 번 고려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현금으로 파는 게 당기순이익을 증감 조정해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이 이익여금 증감 분석에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기순이익을 두 번 분석한 모양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즉 이익여금 증감 중에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이익여금 증감, 이것도 제가 객관식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잖아. 그럼 자산에서 현금 빼가지고 우리가 분석했기 때문에 현금 빼가지고 분석했으니까 현금을 제외한 기타 자산 증감이고, 또 자본이란 게 당기순이익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자본 변동이 있는데 이게 당기순이익을 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출발해가지고 증감 조정해가지고 현금으로만 만들어서 현금 자산의 변동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익여금 증감 분석할 때 당기순이익을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중 분석이 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워크북 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건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고 나머지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활동 부채 단기 차입금 변동, 그 다음에 자본금은 변동이 없죠. 그 다음에 이익여금 변동, 당기순이익을 배제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이익여금 변동. 그래서 결국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당기순이익과 이익여금 증가죠. 요게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이익여금 변동, 거기다 단기차입금 순변동 반영하면 순현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유입과 유출을 쪼갤 수 있거든요. 배당과 차입금 상환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렇게 쪼갤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재무활동 순현금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재무 활동을 객관식에서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보신 분들은 요거 그냥 계산기만 가지고도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안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6번. 이거 쉬워요. 현금으로 피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지문. 이거 진짜 쉬운 건데. 현금성 자산은 보고기간 말로부터 3개월이 아니거든요. 현금성 자산은 그거에서 현금성 자산의 취득을 기준으로 3개월 따지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나머지 지문은 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보고기가 말부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7번. 그래서 난이도가 뭐예요? 하하. 난이도 아주 낮은 겁니다. 그 다음 난이도도 하하. 이건 진짜 당황했어요. 이렇게 쉬울 수 있나 싶어서. 자본적 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감가상각 방법 바꾸는 거거든요. 대한엑스 1년 1월 1일 기계장 제2 취득했죠. 취득을 사용에 시작하였다. X3년 1월 1일 기계장 제2와 관련해서 후속원가 20만을 지출하였다. 해당 후속원가 유형수 인식기는 모두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이다. 이로 인해서 잔존 가치가 5만 증가했고 내용은 2년 연장될 것으로 추정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X3년 초부터 연수학계법 변경하기로 하였다. 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어렵잖아요. 먼저 X3년 초 최초 금액에서 정해법이고 잔존가치 없거든요. 5분의 3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본적 지출 20이 들어갔어요. 20이 들어갔습니다. 자본적 20이 들어갔는데 잔존가치 얼마라고 돼 있어요? 5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잔존가치 빼면 이게 기초에, 요거는 기초의 취득원가, 총장부금 취득원가가 되는 거, 기초에 감가상각전 장부금액이 되는 거고, 요거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75만 원 기준으로 내용수가 2년 연장됐으니까 다시도 5년이거든요. 그럼 15분의 5 이렇게 해서 25만 원 감소를 만들어내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요거는. 자,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8번 문제 난이도 중승이라고 돼 있죠? 요거 오류 수정.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도 오류 수정은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티계정 접근 세 가지가 있다. 분계법이 있고 티계정 접근법이 있고 오류 수정 비운법이 있는데 아주 어려운 오류 수정이 나오면 분개하셔야 돼요. 하지만 전형적인 오류들 같은 경우에는 티계정 내지는 오류 수정 불용하시면 되는 건데, 티계정은 기말 잔액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 오류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T 계정으로 문제 풀면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료로 오류가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건 기간 오류이기 때문에 세무조정 접근 방식을 이용한 오류수정 비용해 주셔야 돼. 근데 이거는 기말잔액, 이 재무상태표 오류잖아. 과대계산 과소계상 재무상태표 오류고, 요것도 재무상태표 선급비용 오류거든요. 과대계산 과소계상, 그럼 이거 뭐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까? X0년도 말, X1년도 말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X0년도 말, X1년도 말인데 문제가 요구하는 게 X2년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굳이 세 개 다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럼 그냥 X0년도 말을 무시하고 X1년도 말과 X2년도 말. 그럼 X1년도 말에는 재고선 10만 과소계상이니까 일로 와서 차변 쪽에 재고선 10만 올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 잘못된 게 없거든요. X2년도 말은. 그럼 이제 선금 임차료. 대안은 X1년 1월 1일 사무심차하고 2년 짐차로 40만원 미리 지급하면서 2년 짐차로 손해액을 선급 임차로 기록하였다. 거기까지 맞아요. 맞는데 X년 12월 31일까지 선급 임차료 관련 기말 수정 무게를 누락했으니까 자산의 과대계상이에요. 그럼 X1년도 말에는 자산이 얼마 과대계상되는 거? 선급 비용이 20만 원 과대계상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장부상 40% 돼 있지만 원래 선급 비용은 20만 원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20만 원 과대계상자가 빼주시면 되는 거고, X2년도 말에는 이제 40만 원 과대계상이에요. 왜냐면 장부상 계속 40이 남아 있는데 실제 장부에는 0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40만 원 과대계상.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하면 쉽죠. X1년도 말에 선급비용 20만 과대계상, X2년도 말에 선급비용 40만 과대계상,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걸 말로 줬습니다 지금. 그럼 됐어요. 다 풀었어. 자, 그럼 1차 년도 말에는 자산이 얼마 줄어들어야 돼요? 10만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익잉여금은 10만 줄어드는 거고, 자산과 자본은 정비례. X2년도 말에는 자산이 40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익잉여금은 40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자산과 자본은 정비례. 이렇게 기말금액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가 요구하는 거,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은 작년 거죠? 10만 감소. 또 당기순이익은 얼마 감소해요? 30만 감소. 그렇게 해서 답 1번으로 빠르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세모 조정하고 분개하고 앉아있으면 시간에 문제 못 풀어요. 그 다음에 9번. 금융상 표시에 대한 답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어려운 지문들이 좀 있는데 답 지문이 되게 쉬워요. 틀린 것은 이거든요. 이 답 지문이 쉬워. 기업이 자기 지분 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자기 주식이죠? 이러한 지분 상품은 자본 차감한다. 맞죠? 자기 주식. 하지만 자기 지분 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 손익은 당기순 인식하지 않는다죠.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당기순익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문장이 쉬워요. 나머지 문장들은 좀 어려운 문장들이 있는데 어려운 문장 필요 없고요. 요게 쉬운 문장에 틀린 거니까 이거는 다른 거 안 보고도 바로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른 문장은 제가 추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요거 금융자산의 계정제 분류. 이 금융자산 계정제 분류도 제가 객관식 강의하면서 어떻게 푸는 게 쉽다 말씀드려. 이것도 제가 이제 보통 기본 강의할 때는 그림 그리면서 문제 푸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T 계정으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T 계정으로 푸는 게. 대안은 민국이 다음의 조건으로 발행한 사채를 X년 1월 1일 액면금액으로 현금 취득하였다. 액면금액으로 현금 취득. 기타 포괄순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왜 액면금액이에요? 표시이자 10%고 유효이자도 10%이기 때문에 액면금을 취득하는 것이 쉬운 문제입니다. X년 7월 1일 사업 모형 변경해서 FPL로 바꾸려고 한다.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되죠? 금융자산의 계정 일부는 그 다음 연도 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FVOCI 금융자산으로 뭘 만들어 두셔야 돼? X년 초금액을 만들어 주셔야 돼. 이게 액면 취득한 거니까 유효이자법의 표시이자법과 똑같거든요. 그럼 100만의 금액에 대해서 유효이자 10% 인식하고 표시이자 10% 빼버리면 기만 상각공값 100만 원이지만 공정가치가 얼마냐면 98만 원이거든. 함정이에요. 7월 1일 공정가치 이용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 공정가치가 똑같아요. 그럼 98만이란 금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기타 포괄 손실 2만 원 안고 있었겠죠. 작년도에. 근데 이거를 회사가 뭐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FBPL 98만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공정가 똑같아요. 그럼 자산은 변동이 없어. 하지만 이제 OCI니까 OCI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PL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OCI를 뭐 하는 겁니까? 재분류 수정. 기타 포괄 0만 들어주고 엔화에 반영하는 겁니다. 재분류 손실. 이렇게 해서 FPL로 바꿔놓고 FBPL이니까 표시이자 수익과 유의자 수익 아닙니다. 표시자 수익과 평가이익. 평가이익은 뭐예요? 평가이익은 기말 공정가치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100이라고 돼 있거든. 그럼 98만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보고기간 말에 100으로 바뀌는 거니까 평가이익이 추가 2만. 이렇게 놓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X1년과 X2년 물어보는 건데 X1년은 유효이자 수익 10만과 기타 포괄 손실.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X2년도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X2년도는 기타 포괄이 취소가 되는 거니까 2만 증가. 2만 증가. NI는요. 마이너스 2만, 10만, 플러스 2만 이렇게 해서 똑같이 10만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 양식 하나로 다 풀려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계정제분류가 총 6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T 계정으로 제가 최근에 강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자산과 자본은 정비례라는 논리에 따라서 항상 우리 제목의 기본적인 로직,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라는 로직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풀었어요. 11번. 요거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 변경. 근데 요것도 이제 우리 객관식 다 공부하셨겠지만 보통 기본 강의할 때는 우리가 수수료까지 공부하지 않지만 객관식 분들 제가 다 수수료 말씀드리거든요. 제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거 수수료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제거 요건 만족하지 않는 상태 수수료는 삼각혼가에 다 가감시켜 버리거든요. 마치 사채를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융자산은 그 10% 테스트 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냥 제거 요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단서에 따라서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이고요. 10% 1년간 대여하고 삼각훈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가 표시자료인데 연 10% 표시자료라고 되어 있죠? X년 12월 30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대한과 민국은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하여 계약상 현금 흐름을 변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대여 시점 유효이자 몇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10%. 표시이자도 10%고 유효이자 10%니까 이것도 액면 취득이에요. 액면 대여금이고요. 삼각훈가 측정 금융자산이고요. 변경 시점 유사한 할인율은 12%다. 계약 변경의 금융자산 제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충족하는 경우와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가지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그럼 이것도 어떻게 풀면 되는 겁니까? 제거 조건 충족. X 1년도 말 변경 정채권은 원래 삼각훈가 100만 원이고요. 변경 후 채권, 제거 조건 만족한다면 몇 프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12%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현재 가치 계산하시면 돼요. 만기 연장이 있죠? 만기가 더 1년 연장됐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8만 100만 요걸로 12% 베이스 현재 가치 계수 적용하시게 되면 요 금액이 나와요. 12%짜리라고 제가 해드렸죠? 자, 그러면은 손익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67592라는 손실이 발생하게 돼. 그런데 여기 제거 수수료 얼마가 있어요? 수수료가 10,000원 있다고 돼 있죠? 민국이 대한에게 수수료 10,000원을 지급했다. 민국이 대한에게 수수료 10,000원 지급했으면 문제가 물어본 게 대한이니까 대한은 민국에게 수수료 10,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제거 조건 만족한다면 회사가 버는 손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수수료 수령 이익이기 때문에 제거 손익에서 가감하는 거예요. 그럼 5797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얼마 차이 나는 거 있어요? 10,000원 차이 나는 거 있죠? 그게 이 문제의 그 한정입니다. 하지만 제거 조건 만족하지 않으면 할인율 안 바꾸거든요. 할인율 안 바꾸면 손익을 인식하고요. 또 제거 조건 만족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사채 취득 관련 수수료로 봐가지고 삼각형가 그냥 가감시켜버리고 요효이자를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부호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겁니까? 밑에 검은색으로 있겠죠? 그래서 변경은 채권이 965이 상황인데 현금 10,000원 받았잖아. 현금 10,000원 받았으니까 대변 쪽에 삼각훈가 측정 금융수는 그냥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새로운 삼각훈가 측정 금융수는 부호 조심하셔야 돼. 수수료를 지급했다라면 장부 금액이 늘어나는 거지만 수수료를 수령했기 때문에 돈 받았잖아. 돈 받았으니까 채권 자체가 줄어들고 유효이자를 재계산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안 작성하시면 답은 3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난이도는 제가 상으로 만들어놨죠? 상중까지는 아니고 상하 정도, 그 정도인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보고서 얼마나 내가 웃었는지 몰라요. 이게 총당부채 업데이트 하는 건데 총당부채 업데이트 보통 원가 모형까지는 우리가 1차 때 공부하거든요. 2차 때 이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총당부채 업데이트를 공부하게 되는 건데 총당부채 변동이 원가 모형이면 원본에 가감하는 거고 마치 리스처럼 총당부채 이 금액 변경이 재평가 모형이면 재평가 손익 가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원래 뭘 물어봐야 되는 거냐면 재평가 손익을 물어봐야 돼. 당기 손익. 근데 이 문제는 물어본 게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X 1년 말 복구 총당부채 잔액은 얼마냐? 그럼 그냥 X 1년 말 기준으로 얼마를 복구해야 되는 거냐? 그 할인율 바꿔가서 총당부채 할인율 항상 바꿔주거든요. 그러면은 복구 금액 얼마? 앞에 거 볼 필요도 없어.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 아무것도 볼 필요 없고 지금 X 1년도 말 기준으로 얼마 복구한다라는 거예요? 100만을 복구하는 거고 만기가 지금 9년 남았거든요. 그럼 100만에 9년 할인율은 몇 프로로 바뀌었냐면 할인율은 여기 할인율이 있을 거야. 8%. 그럼 100만 나누기 1.08의 9제곱이에요. 100만 나누기 1.08의 9제곱이 이거거든요. 9제곱. 0.5003. 그럼 100만 곱하기 0.5003이니까 그냥 얼마 되는 거예요? 500300. 이게 무슨 그냥 이 문제 똑같은 거야. 9년 후에 100만 갚을 빚이 있다. 할인율은 지금 8%다. 내 빚이 지금 얼마냐? 그럼 이거 회계 원리 수준의 문제예요. 이거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재평가 손익을 물어봤으면 난이도 좀 올라가거든. 왜냐면 감가상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인식하고 복구 총당부채 업데이트하고 또 재평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총당부채 금액만 물어봤으니까 교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문제 내고서 죽을 필요 없어 라고 해서 4번 이렇게 문제 낸 겁니다. 진짜 이건 진짜 10초 컷이야 10초 컷.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채의 계약 조건 변경이에요. 사채 계약 조건 변경. 요거랑 비슷한 건데 요거는 채권자 입장에서 계약 조건 변경, 요건 채무자 입장에서 계약 조건 변경. 채무자 입장에서 계약 조건 변경은 10% 테스트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10% 넘어가. 왜냐면은 월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액면 금액을 95만 원으로 내리거든. 제가 객관식 강의할 때 보통 사채 조건 변경은 웬만하면 액면 금액 안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액면 금액을 건드려버리면 10%가 넘어갈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 액면 금액만 기준으로도 지금 몇 프로 넘어간 거예요? 5%가 넘어갔기 때문에 또 만기 연장도 있거든요. 만기 연장 있나요? 그쵸. 만기도 1년 연장됐고, 자 액면 금액도 100에서 95만 원으로 내려왔고, 만기도 연장됐고, 그 다음 표시이자도 10,000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건 이거 10%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물론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테스트는 할인율 안 바꾸는 거죠. 할인율 바꾸기 전에 비포 현금으로과 애프터 현금 해봤더니 10% 초과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건 할 필요가 없었네. 10% 초과하는 거였으니까. 그럼 새로운 시장 이자율로 여러분들이 금액을 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 전 채무가 96978이었으니까 새로운 시장일을 반영한 게 779880이거든요. 요걸 그냥 조건 명령 2로 만들어주면 돼. 요건 또 수수료가 없는 문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있으면,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수수료 그냥 단기 시효율로 반영을 끝내버리는 거고,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수수료를 또 사채 장부 금액에 또 가감하는 거거든요. 수수료는 채권자 쪽에서 물어봐가지고 이쪽은 수수료를 지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5번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냥 기본서 예제 수준의 문제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제가 중중이라고 한 거고요.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고 싶었는데 중으로 정하는 이유가, 이게 전환 사채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일부가 전환되었다. 주식의 발행 금액을 이용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일단 100만을 뭐 만들어 놓고요. 최초 전환권 대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일반 사채를 가정한 현재 가치 만들어 놓고, 이게 특히나 더 쉬운 문제가 상환할증금을 줬어. 상환할증금을, 이게 보장 수익률과 표시자 차이 가지고 상환할증 계산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상환할증금도 97,400원으로 줬어요. 그럼 현금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일반 사채가 가정한 시장 이자율로 92256. 자, 100만 원에 발행되었다라고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전환권 대가 만들어내죠. 여기서 이제 1년 움직이는 거야. 요거는 유의자율법 곱하기 1.08 빼기 2만 976469 1년 후 금액입니다. 77343 원가법이니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가지가 그대로 자본금 주발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 몇 프로라고 돼 있냐면 60%가 전됐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 두 가지 묶으면 60%. 거기에서 문제가 물어보는 게 주발초 물어봤거든요. 주발초 물어봤으니까 60조 액면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빼가지고 33287 이렇게 하시면 돼. 물론 100%풀 수도 있어요. 100% 푼다라면 이게 이제 100주를 발행하는 거니까 50만 원을 빼가지고 최종적으로 10% 곱해도 어차피 답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환사채 그냥 기본서에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5번 자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다른 문장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현금결 주식기준보상거래 쪽을 건드리기도 하고 조건 발행 보통주도 건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건드렸는데 답 자체가 쉬워요.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자본거래 거래원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이거 법인세 기간 내 배분. 자처익에 대한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처익이 부담하지 법인세 비용이 부담하지 않거든. 그거예요.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 자기주식 처분도 주주한테 자사주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배당은 법인세 효과가 없지만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주주한테 분배한 거거든요.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뭐 주주한테 돈을 받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효과에 대한 효과니까 이거는 자본에 직접 반영하는 겁니다. 거래원가도 마찬가지고요. 자본거래 법인세는 자본거래 부담하는 거고, 기타 포괄 법인세는 기타 포괄이 부담하는 거고, 오류시정 법인세는 오류시정이 부담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기간납부 문제입니다. 나머지 문제가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 깜짝 놀랐어. 2차 방정식 문제. 이거 제 객관식 책에 이런 문제 있거든요. 객관식 책에 예전에 회계사 1차 시험 문제에서 중간에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 방법 바꾼 다음에 내용수를 바꿨다. 근데 내용수가 몇 년에서 몇 년 범위 내로 바꿨다. 그럼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인수분해한 다음에 내용 사수 문제 푸는 게 있거든요. 그 객관식 문제집에 있는데 필수 문제는 아니에요. 그분이 또 들어갔나 봐. 2차 방정식 문제거든요. 이건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률법의 기본적인 구조를 하셔야 돼. 정률법은 일정한 비율로 내려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률만큼 1 정률만큼 장부금액이 줄어들고 감가상각비도 1 정률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대한엑셀년 1월 1일 기계장 1000대를 취득하고
생산 사용하였다. 동기계장치의 내용유수는 8년이며 잔존가치 존재한다. 잔존가치를 고려한 상각률을 사용해서 정률법을 감가상각한다. 취득원가가 안 나오거든요. 4년 지나고 나서의 장부금액이 2401000이라는 거예요. 대한운동 기계장치와 관련해서 X6년도 감가상각비를 50410 인식하였다. 240100에서 X5년, X6년 두 번째 감가상각비 504210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놈과 이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주셔야 돼. 240100에서 첫 번째 감가상각비 R%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1-R을 곱한 게 50421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R%가 감가상각비고 그 감가상각비 1-R이 또 그 다음 년도 감가상각비거든요. 이거 기본적인 구조 다 워크백 보시면 이 공식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럼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R-R제곱.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0.21이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R에 1-R이잖아. 이게 R이니까 좀 헷갈리죠? X 곱하기 1-X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각이 날 거야. X에 1-X에서 0.21이 나와야 돼. 그럼 딱 떠오르는 숫자가 뭐가 있어? 37에 21. 37에 21. 그래서 30% 70% 이게 73도 21이고 37도 21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0.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30%야. 30%. 그럼 그 30%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또 시험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되면 아이고 이거 다 지웠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되면 무슨 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당황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면 자 요거 요 상태에서 아래 R제곱 딱 전개해 놓고 이걸 뒤로 넘기는 거야. 그럼 0.1 이러면 또 공식이 37, 21 안 보이잖아. 그럼 또 당황하게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이다. 그럼 이거 다 저한테 이항시켜서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오면 또 생각나는 거지? 인수분해가 가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기억나요? AA가 아무튼 이런 거 있죠. 11, 37에 21 마이너스 합해 여기 아무튼 여긴 곱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합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X는 0.4 아니면 0.7 0.7 근데 이게 또 소수점이다 보니까 또 무슨 짓을 한다. 소수점 나 싫어. 곱하기 100을 해 또 100 그럼 이제 숫자가 이제 산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또 갑자기 인수분해가 또 생각이 나거든. 인수분해까지 가면 투머치야. 인수분해. 왜냐면 일단 인수분해 공식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당황하게 되거든요. 기억나시죠? 2A분의 음수비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면 여기 0.3과 0.7 나오는 건데 역시 0.7은 이 문제가 제시된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누트시면 당하게 돼. 우리 계산기가 누트를 할 수 있나? 얘가 누트는 할 수 있거든. 됐고요. 아무튼 센스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37에 21 떠오르는 순간 바로 문제 풀어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죠? X9년도 유형선 처분 손익을 물어봤으니까 X5년 초에서 X9년도까지 가는 겁니다. 1-30%의 4제곱. 그럼 장부금액이고 75원 매각금액 나왔으니까 173510이라는 처분이익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또 다음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센스 있게 빨리 푸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 헤맬 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상중이라고 했어요.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정보보조금. 이거 진짜 쉬운 문제예요. 정보보조금 문제. 제가 항상 정보보조금 문제는 유형선 매각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 2개로 가라고 했잖아요. 라인 2개로. 물론 이 라인 2개가 순액으로 갈 수도 있죠. 감가상각 방식의 정액법이기 때문에 순액으로 가가지고 마지막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통업을 영위한 대한은 엑슬년 1월 1일 30만원 정보보조금 수취해서 유형선 100에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100에 보조금 30만원. 대한은 유형선 원가 모형 적용하고 있고요. 유일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고 정액법 상각한다. 내용수 5년. 자산자감법을 이용한다. 7월 1일 매각했다. 그럼 1년 6개월 끌고 오는 거예요. 1년 6개월 끌고 오면 70가 보조금도 정액법이니까 딱 21만 남아있거든요. 그럼 49만이 된 상태에서 처분이익 얼마 나왔다? 12,000 나왔다. 자산자감법은 처분이익을 가감하거든요. 정보보조금을. 그럼 이제 49만 원에서 12,000 더하면 현금 수령이 얼마라는 거야? 50만 2천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게 한편 회사가 이연 수익법을 적용했다. 정보보조금 수익을 24만 처리했다. 그런 경우 X는 포괄손익계에서 포괄 처분이익은 얼마냐? 그럼 이거는 보조금을 제외한 처분이익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산차고법은 처분이익이 보조금이 처분이익이 가감되는 거지만 이연수익법은 보조금이 그냥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요 4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연수익 환입된 게 3만 원이 있고 이연수익이 0이 돼버리니까 환입된 게 또 21만. 요게 24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거는 회사가 요거는 별도 손익
요거는 별도 손익을 인식한다면 여기서 70만이라는 장부금액과 50만 2천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처분 손실을 만들어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19만 8천의 손실. 물론 그렇게 풀 수도 있고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12,000이란 처분이익에서 보조금 3만 빼고 21만을 가감해가지고 19만 8천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 헷갈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 2년 보조금 수익 갑자기 24만 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건 그냥 무슨 문제냐면 정부 보조금이 없었다라면 처분 손익이 얼마냐 그냥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정부 보조금 있으면 처분 손익이 조금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8번 볼까요? 야 이거 내가 이제 강의할 때 객관식에서도 예측단 적립방식 해볼 줄은 아신다고 말씀드리죠? 기본소에 있는 거 예측단 적립방식 이게 계단식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특정 보고기금 말에 퇴직금 추계 구하는 거 그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거든. 만약에 이게 몇 년 근무하고 나가는 거 이 사람 4년 근무하고 나가는 거니까 4차년도에 예상 퇴직금을 이용하셔가지고 이게 4칸을 하나씩 현재 가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X3년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럼 X3년도는 기초 초계획과 기말 초계획의 차이가 이자 원가 플러스 근무 원가거든요. 추정치 변화가 지금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문제 대부분의 자료가 필요 없는 문제예요. 이거 2% 필요 없고요. 이거 5% 필요 없어. 필요 없고 할인율 10% 이것만 필요해. 그럼 이게 몇 개의 현재 가치야? 이게 4개의 현재 가치거든요. 4개 중에 한 칸의 현재 가치예요. 한 칸.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곱하기 1.1. 곱하기 1.1. 요거 했죠? 곱하기 1.1. X2년도 말로 가는 거고요. 그런 게 2개가 있거든. 2개. 왜냐하면 이게 4칸의 첫 번째 현재 가치, 이제 2칸의 두 번째 현재 가치거든요. 그럼 이 두 번째 현재 가치는 2칸을 현재 가치로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칸에 곱하기 1.1이 한 개가 또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곱하기 1.1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곱하기 1.1로 제가 2개 했죠. 그게 45923이야. 그럼 45923 이렇게 나왔으니까 75771과의 차이가 이자원가, 근무원가. 요거 검증할 수도 있어. 75771. 이거 75771은 20874 곱하기 1.1 곱하기 1.1 그게 3개예요. 3개. 한번 제가 해볼까요? 20874 곱하기 1.1 그 다음에 곱하기 1.1 그런 게 3개가 있는 거라고. 75772 7577 금액 딱 맞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기본서 찾아보시면 돼. 그 다음에 객관식 책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특정 보고기금 말의 퇴직금 초계획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면 쉽고 뒤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중으로 제가 나뉘어 잡았고요. 19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기준 보상. 이것도 지문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답 지문은 쉬워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에서 시장 조건이 있는 지분 상품을 부여한 경우 시장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재환화 용역을 인식한다. 비시장 성과 조건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하지만 시장 성과 조건은 가득이 되는 걸 가정하지 가득이 안 되는 걸 가정하지 않거든. 시장 성과 조건의 충족 여부가 이미 옵션의 공정 가치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재측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건 충족된 관계없이 재환화 용역을 인식한다. 문제 기억나세요? 주가가 600원에 도달하면 종업원이 이걸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마지막에 주가가 550원밖에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자본거래익으로 소멸해주기 잘하잖아. 그래서 충족과 관계없이 재환화 용역을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한다.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문제 안 보겠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엑셀 1년 1월 1일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100개의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이거 쉬운 문제야 이것도. 100개. 그런데 이게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가격 하향 조정했거든요. 주식결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종업원에게 유일한 계약 조건 명예.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셨을 거야. 그럼 원래 졌던 거 150은 몇 년으로 계속하면 되는 거고 3년으로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150은 3년으로 계속하면 되는 거고 계약 조건 바꾼 시점에 X1년도 12월 31일이거든요. 50원 얼마가 됐다? 80원 됐다. 그럼 얼마 더 추가시킨 거예요? 30원. 요건 이제 X1년도 말에 바꿨으니까 X1년도 말부터 X3년 12월 30일까지 24개월인데 2분의 1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150은 그대로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30은 이제 2분의 1로 가는 거거든요. 기간. 그러면은 사람 수만 조심하시면 돼. 사람 수 1차년도 말에는 100명 나갈 걸 알았다. 2차년도 말에는 110명 나갈 거로 갔다. 그럼 추정인원 400명, 추정인원 390명, 옆에도 추정인원 390명. 그렇게 해서 주식보상비용 증분요금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한이에요. 이것도 그냥 기본 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21번으로 갑니다. 리스. 요것도 답이 쉬워요. 리스 말문제죠? 리스에서 제일 잘 나오는 말문제가 제가 내재이자리라고 몇 번 강조하잖아요. 내재이자리 정의.
내재율이 뭐죠?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에 리스 제공자가 부담한 리스계획설 직접물가를 리스 총투자. 그게 리스 총투자가 리스 이용자 받아야 할 리스료와 그다음 리스 이용자 받지 못하는 무보증잔존 가치 그걸 일치시킨 할인율인데 뭐가 틀렸습니까? 보증잔존 가치 이렇게 틀린 거예요. 보증잔존 가치는 리스료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보증잔존 가치가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가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요거 판매율 리스거든요. 근데 제가 난이도 뭐라고 했어요? 중하라고 했죠? 왜냐면 판매율 리스가 난이도 올라가려면 고가 매각했다, 저가 매각했다. 그래야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건 문제 읽어보시면 공정가치로 매각했어. 그래서 난이도가 이건 하예요. 중하예요. 공정가치 매각. 그럼 무슨 자료만 보시면 되는 겁니까? 판매율 리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개로 풀라고 말씀드리죠? 분개. 일단 건물 장부금액 1번. 돈 받은 거 200. 그 다음 뭘 파악하셔야 돼? 리스 부채. 리스 이거 파악하셔야 돼. 리스 부채는 문제 현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가치하면 1544340이 나와. 그리고 나서 이 사용권 자산 금액은 120만 원에서 이 비율로 120만 원에서 나누기 200만 원 곱하기 1544340 이게 계속 사용 비율이거든요. 그럼 사용권 자산이 나오고 처분이익은 차익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 하지만 이 문제가 처분이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기말 금액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럼 리스 부채에서 5%에서 이자 비용. 사용권 자산 10년짜리거든요. 감가상각비. 그럼 NI 순이익은 빨간색. 요건 기초 거, 요건 기말 거. 부호 조심하시면서 NI 순이익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고가 매각이면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데 이건 고가 매각이 아니라 적정가 매각이니까 단순한 이것도 기본서 예제 수준. 23번으로 갑니다. 요것도 쉬워요. 다른 집은 읽어볼 필요 없고 이거 외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재매입 조건 판매 거래죠. 재매입 조건 판매 거래는 고가 거래는 금융거래. 저가 거래는 리스 거래. 이렇게 외우는 거 있는 거잖아. 동그라미 2번. 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 가격 이상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콜옵션 다시 사야 하는 경우 선도 약정 고가죠? 그럼 금융약정 고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리스 약정이 아니라 금융약정입니다. 저가가 리스 약정이죠. 나머지 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24번 야 요거 눈치 빠른 사람들은 10초 컷 눈치 없는 사람은 다 풀어가지고 헉헉거리는 그런 문제. 제가 항상 객관식 강의할 때 1차 시험에서 법인세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어떻게 말씀드려 일단 세율이 똑같은지를 봐라. 세율이 똑같다라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익의 손익거래 영구적 차익 그리고 거기다 세율을 곱해라. 기타 포괄손익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세율만 다 똑같다라면 쉽다. 그래서 제가 아예 어떻게 풀었습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세 비용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배제. 토지도 재평가모형이거든요. 이것도 OCI가 요거는 자처익이 부담하는 세금. 이건 OCI가 부담하는 세금이니까 이 문제가 물어보면 어디에 영향이 없어요? 법인세 비용에 영향이 없거든. 그럼 그냥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75만 더하기 2만. 나머지는 다 일시적 차이들이죠? 그럼 영구적 차이, 손익거래 영구적 차이. 75만 더하기 2만 곱하기 0.1을 내. 75만 더하기 2만 곱하기 0.2. 0.2가 뭐냐면 이 회사 올해 세율이 20%거든요. 그럼 답이 얼마 나온다? 15만 4천 나와. 그럼 여기서 조금 벌어져 있는 거. 걔가 답이에요. 왜 걔가 답이냐면 세율이 20%였다가 25%, 30%, 5%, 10% 약간 벌어졌거든. 그럼 이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5% 세금 효과. 일시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몇 프로 푼 거예요? 여기도 20%고 여기도 20%면 답은 15만 4천 원이거든요. 근데 세율이 5% 차가 있고 10% 차가 있으니까 약간 차이 나는 거 걔가 답이에요. 많이 차이 나잖아 1번, 2번, 5번은. 그럼 조금 차이 나는 거 얘가 답이라고요. 이거를 검증하면 이렇게 푸는 거야. 물론 이거 야매로 푸는 거예요. 자, 객관식 시간에 이렇게 하면 강의하면서 설명드리잖아요. 이렇게 풀면 된다고. 어떻게 풀었습니까? 제가 75만 더하기 2만 원 한 다음에 곱하기 20%. 그러면 15만 4천 원. 세율이 변하거든. 요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다음 연도에 추인될 일시적 차이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마이너스 만 원이 있거든요. 왜 차감할 일시적 차이냐면 감가상각비가 2만 이렇게 추인되거든요. 2만 올해 추인됐고 전년도 거 2만 이렇게 추인되는 건데 입금산입 위로 추인될 게 또 만 원이 있거든. 그럼 요 다음 연도에 추인되는 소득 금액이 차감할 게 마이너스 만 원이고 그 다음 연도가 마이너스 2만 원이에요. 요게 X3년도 차감할 일시적 차이, X4년도에 추인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 그럼 얘는 몇 프로 오차? 5% 오차. 얘는 몇 프로 오차? 10% 오차. 이 오차가 유리한 오차거든. 왜냐면 차감할 일시적 차이인데 차감 효과 세율이 5%가 더 있잖아. 소득 공제가 됐을 때 25% 세율로 공제가 되거든요. 20%가 아니라. 그럼 여기는 5% 차이, 여기는 10% 차이. 그게 유리한 차이.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든다고요. 그렇게 해서 답 3번 이렇게 풀면 돼. 물론 이제 2차 시험은 절대로 이렇게 푸시면 안 돼. 2차 시험 원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1차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풀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그래서 그냥 눈치채가지고 3번으로 문제 풀면 돼. 제 카페에 제가 이걸 글을 올렸거든요. 제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어떤 학생이 댓글을 달았어. 자기 이렇게 풀었다고. 고맙다고. 30초만에 확 풀어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고. 이거 세율 막 반영하면서 기간 내 배분하면 시간 내 문제 못 풉니다. 자, 25번으로 갑니다. 요게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소수점으로 나와가지고 좀 헷갈려. 주당이익이거든요. 5,400주가 있었다.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이었다. 대한민국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뭐부터 구하셔야 돼? 문제가 요구하는 게 여기 보시면 희석주당이익이죠? 그럼 먼저 기본주당이익부터 완성시키셔야 되거든요. 당기순이익이 여기 얼마나 나와 있고요.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기순이익 고정시켜 놓고 우선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주식수부터. 기본 주식수 1월 1일 유통주 5,400 12분의 12 매물의 플러스. 7월 1일 유상증자인데 저가증자거든요. 그럼 540주 곱하기 4,000 나누기 5,000. 그럼 432주가 나와. 이게 80%거든요. 432주는 12분의 6 메모리 플러스. 그럼 몇 주가 남아요? 108주가 남거든요. 108주가 비율 계산하시면 1.85%에 이게 소수점으로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웠어요. 1.85%가 뭘까요? 5,400 더하기 432 요걸 분모로 가져가고 분자로 108을 갖다 놓으면 1.85 주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12분의 12 했고 10분의 6 한 거 있죠? 요걸 MR 누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걸 MR 누른 다음에 곱하기 0.0185 메모리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럼 가중평균도 1.85%가 증가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신주인수권 180만 행사된 게 1200주거든요. 12분의 3. 그리고 MR 누르면 6020주로 기본주당 이익이 나오게 돼. 그럼 여기다 이제 희석주당 이익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신주인수권의 희석주당 이익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주인수권 조심하셔야 돼. 기행사, 미행사가 있어요. 기행사가 된 건 조금 더 빨리 행사했다라면, 미행사가 된 건 행사했다라면. 근데 기간 조심하셔야 돼. 이 신주인수권 자체가 태어난 날이 8월 1일이거든요. 8월 1일이기 때문에 기행사는 2개월 더, 미행사는 5개월 더. 근데 뭐 조심하셔야 돼? 이거 자기주식 매입을 가정하죠? 1200개가 돈을 안 내고 들어온 비율을 구하셔야 되는 건데, 자, 행사 가격이 문제 확인해 보시면 1,500원이고 가중평균 주가가 2,400원이거든요. 그래서 2,400원 분모에 갖다 놓고 물론 계산기를 풀 수 있죠. 1200개를 메모리 플러스 한 다음에 곱하기 1,500 나누기 1,400을 메모리 마이너스 하시면 돼. MR 누르면 주식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까지 고려하면 75주. 그 다음에 그냥 요 비율로 가면 돼. 나누기 1.2 곱하기 0.8 하면 되겠네. 그럼 비율로 125주가 나오거든요. 이건 물론 기간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75주, 125주고 하면 이제 제가 뭐 했습니까? 기행사, 미행사 합계가 평균 200주거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지 신주인수권 차지 이자비용인데 상한할증은 이자비용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상한할증은 이자비용만 분자가 가산되는 건데 상한할증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회피가 불가능해. 전환사주와 다른 점이죠. 그렇게 해서 희석 EPS 구하면 161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기본값도 있고 희석값도 다 있죠. 아무튼 함정이 요거 8월 1일 신주인수권 숫자가 발행됐다는 거, 그 함정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난이도 상중 정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연결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중급 회계 쪽이었고요. 고급 회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회계가 작년에 고급 회계 문제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객관식에서. 근데 이번 고급 회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연결 문제가 특히 작년에 연결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좀 특이해. 회사가 80% 지분을 취득해서 지배를 획득했는데 이거를 민국의 기타 포괄심 공정가치 측정 금융공사 소개 처리했다는 거예요. 민국 주식을. 원래는 종속기업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공정가치 평가하지 않거든요. 요 주제는 제 연습서에 있어요. 연습서 기본 문제 3번에 있거든요. 기타 포괄을 평가한 경우에는 기타 포괄 다 취소하고 다시 원래 취득원가로 돌아와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셔야 돼. 그리고 각사의 자본면동 배책임 자료가 나와 있죠. 자료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뭡니까? X2년 말 대안의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기타 포괄 누계액과 비지배 지분 금액은 얼마냐? 연결재무상태 표시된 기타 포괄 누계액은 재무상태표 기타 포괄 누계액이에요. 그럼 자기 거는 기타 포괄 다 취소했을 거고 이거 다 취소했을 거고 그 다음에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기타 포괄이익이 5,000원 있거든요. 기타 포괄 5,000원이지만 이 중에 80%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 20%는 비지배 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80% 반영한 4,000 그리고 비지배 지분. 비지배 지분은 식별 가능한 순수상 공정가치 비례적 지분인데 이 문제 확인해 보시면 최초 취득할 때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는 게 없었어. 그리고 문제 확인해 보시면 비지배 지분 영어권 넘는 문제거든요. 그럼 기말 비지배 지분은 그냥 종속기업의 기말 자산 빼기 부채 이합계 그냥 20%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내부 거래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 X년 12월 31일 민국은 대안에게 장부 금액 2,500의 상품을 1,000원에 현금 판매하였다. 내부 거래 손실. 민국이 대안에게 상향이에요. 상향. 현금 판매했다. 근데 동상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2,000원이다. 그럼 여기서 내부거래 미실현 순위 끄집어내셔야 되거든요. 미실현 순위 어떻게 끄집어내는 거냐면 장부상 재고는 2,500이 1,000으로 내려와서 1,000이잖아. 하지만 올바른 재고는 2,500이 2,000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즉 비연결재무제표는 내부거래 반영해서 장부가 1,000이라고 돼 있지만 연결재무제표는 저가법적으로 2,000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손금불산 유보야.
손금불사집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유보예요. 예, 연결장부로 올라가면서 자산이 천 증가해야 되거든. 어느 쪽에서요? 종속기업 쪽에서. 그럼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얼마 증가한다? 재고산만큼 천 증가하는 거니까 상향은 다 종속기업 측 반영하는 거예요. 손금물산이 요거 고려해서 20% 요렇게 해서 빨리 푸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만약에 요 천을 반영하지 못한 게 답에 있겠죠. 11만 5천 곱하기 점이 이렇게 해서 2만 3천. 예, 답이 2번이 있죠. 요 천을 반영해야 2만 3,20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무슨 연습을 하셔야 돼? 비지배 지분의 기말금을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 가산접근법이 있고 잔액접근법이 있고 가산접근법 푸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잔액접근법으로 연습이 되신 분들은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X2년도 지배지분순이익 비지배지분순이익. 그럼 뭐만 끌고 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자료만 X2년도 여기 26,000원이 있죠? 여기 얼마가 있습니까? 당기순이익 25,000원이 있죠? 조정전 당기순이익. 그리고 문제 확인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 나와요? 먼저 확인해 보시면 배당 얘기가 나오거든요.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민국이. 그럼 민국의 배당 결의한 게 얼마라는 거예요? 15,000 결의한 건 그럼 15,000 곱하기 80%가 지배 쪽 당기순이익에 반영돼 있겠죠. 배당 수익 입금물산입. 이렇게 아까 미실은 손실 있었죠? 손금불산입 유보. 이쪽은 손금불산입이고 이쪽은 손금불산입에 손금불산입을 갖다 놓은 거고 이쪽은 제가 플러스 유보를 갖다 놓은 거예요. 플러스 유보. 그럼 손금불산입이 종속기업 쪽에 반응해서 조정호 당기순이익에 자기 건 자기가 100% 다 가져가는 거고 종속기업 건 8대2. 그럼 지배지분이익 34,800, 비지배지분이익 5,200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를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 문제 풀려면 내부거래 미션 손실의 조정 과정을 아셔야 되거든. 물론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비싸게 팔잖아요. 이건 싸게 파는 거거든. 싸게 파는데 또 순실현 가능가치 금액이 있기 때문에 2,500과 2,000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연결재무제표 1,000과 연결재무제표 2,000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유보 금액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주관식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간편법을 좀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객관식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보통 분계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센스를 좀 연습서 문제 풀어보시면서 가지셨으면 좀 더 쉽게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지배력 평가. 옳은 것은? 옳은 것. 이거 옳은 것.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일단 동그란 5번이 여러분들이 많이 본 지문이야. 올바른 지문인데 다른 기업들이 관련 활동에 지시에 참여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피투자자는 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한쪽이 영향력 가지고 있어도 다른 한쪽이 지배력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방어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피투자에 대한 힘이 없으며 피투자를 지배하는 건 아니다. 워크북 보시면 내가 이거 줄쳐드린 거 있거든요. 그대로의 문장입니다. 다른 문장도 왜 틀리는지 볼까요? 투자자가 피투자자, 지배력 평가가 뭔지 아시죠? 프라다, 힘, R, 권리, 그 다음에 어빌리티, 능력, 프라다. 자, 이익이 피투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에 노출되거나 변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투자자 이익은 양의 금액이나 부의 금액 중 하나에만 한정되며 둘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 지배지분 이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배지분 손실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주로서의 권리는 이익도 공유하지만 손실도 공유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까지 포함돼요. 그 다음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자신의 이익 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한 능력을 보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는 피투자를 지배한다. 아니죠. PRA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 힘도 있어야 되고 권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O로 갖다 놨죠? AND가 답입니다. 또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더라도 피투자 아니죠. 과반수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으면 지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거 내가 60%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40% 가지고 있어. 국가가 나보고 빠지래. 그럼 지분율 60% 가지고 내가 빠져야 되는 거지. 그거 다 사례 나오는 거예요. 과반수가 넘어가더라도 지배력이 없을 수 있는 케이스 중에 여기 하나입니다. 또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 힘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적 의결권, 콜옵션 같은 거, 신주식 같은 거 고려할 필요가 없으면 자신이 보유한 잠적 의결권은 고려 안 아니죠. 둘 다. 내가 콜옵션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지배력 행사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남이 콜옵션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지배력 행사 못하는데 또 반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잠적 의결권을 다 고려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본서 보시면 다 객관적 워크북 보시면 다 줄쳐져 있을 거예요.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한다. 물론 이제 실제 연결하고 실제 지분법할 때는 잠재적 의결권 고려하자는 거지만 판단할 때는 고려하는 거예요. 자, 29번. 요거 조금 어려운 지문. 그래서 상하라고 해드렸죠? 공동약정. 조금 어려운 지문이에요. 보통 객관식 강의할 땐 여기까지 제가 진행하진 않거든요. 이건 연습서 강의할 때 제가 진행한 내용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지문이다. 이거는. 옳은 것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옳은 것은 답은 1번이거든요.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지분법으로 개최를 한다. 아, 이것도 어렵긴 한데 동그라미 1번이 너무나 맞는 지문이에요. 공동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분법을 적용한다는 기본 세팅이거든요. 자, 동그라미 2번.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를 하는 경우 기업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이라도 손익에 대한 자세 몫을 인식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게 내부거래거든요. 공동영업자와 자기가 내부거래했으면 공동영업자가 그거 팔기 전까지는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거든요. 조금 어려운 점이긴 하죠. 약정의 상가부채를 별도 기구에서 보유하도록 하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이나 공동영업이 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약정의 상가부채를 별도 기구,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공동기업을 컨소시엄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 공동기업 혹은 공동영업이 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하는 공동약정이다. 틀렸어요. 공동기업은 약정의 자본에 대한 권리,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직접 권리를 갖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연습사 강의할 때 여러분 소득세법에 공동사업이라는 게 있잖아. 그건 법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업만 같이 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득세 반반씩 내잖아. 너가 반 가지고 소득세 내고 내가 반 가지고 소득세 내는 거거든요. 그게 공동영업이고 그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받으면 공동법인을 세운 거예요. 그럼 공동법인을 세우면 그 공동법인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내가 배당받으면 그 배당받은 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 그래서 요거는 왜 틀렸냐면 공동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지 그 공동영 자산가 부채에 대한 권리를 직접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런 논리인데 좀 어렵긴 해요. 동그라미 5번. 공동기업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는 뭔 얘기야?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공동기업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이거를 강제로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동기업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는 그냥 매매 목적 갖고 있는 거니까 일반 금융상품위수 규정에 따라서 공정가치법 처리하는 거거든요. 않느니 맞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자, 요거 지분법. 상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항상 강의한 거. 지분법 기타 포괄순익이 있다라면 지분법 기타 포괄순익은 관계기업 주식을 매각했을 때 재분류 조정이 되기도 하고 직접 대체가 되기도 한다. 그거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문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기초에 지분법 기타 포괄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재라고 제가 그랬죠. 재분류 조정되는 기타 포괄이고 기중에 지분법을 했거든요. NI도 있고 OCI도 있는데 이 OCI는 직접 대체 OCI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매각했거든요. 근데 단계적 처분이라서 영향력 잃어버렸어. 그럼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56만으로 없애버리고 현금 수령액과 남아있는 주식은 공정가치법으로 그럼 기본 처분이익이거든요. 기본 처분이익인데 이 OCI는 NI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OCI는 절대로 NI로 못 넘어와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단기 손익에 반영된 효과는 16만 더하기 14만 더하기 8만 그래서 48만 원이고 오답이 뭐다? 이게 4만 원이에요. 4만 원. 요건 뭘 안 넘어오기 때문에 NI로 안 넘어오니까 그게 오답이 5번이야. 요 4만까지 NI로 넘어오면 처분이익에 반영되면 답은 52만 원이거든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4만 차이 나는 거 그렇게도 풀 수 있어요. 4만 차이 나는 거. 아무튼 요 재분류 조정 OCI와 요 OCI가 좀 다른 OCI라는 거 그걸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41번 합병 상중 31번이죠. 합병 왜 상중이냐면 법인세를 물어봤어요. 법인세를 물어보면서 세율 보통 1차 시험은 세율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건데 2차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법인세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서 세율은 피합병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 법인이 다 인수하는 거잖아. 그럼 피합병 법인은 법적으로 소멸하거든요. 그럼 피합병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을 다 누가 내는 거예요? 합병 법인이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결은 나중에 이제 2차 때 공부하는 건데 연결은 종속기업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하지만 합병은 종속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기업의 세율을 적용하기도 해. 그래서 세율은 요 30%짜리 적용하는 거거든요. 25%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럼 기본적인 거 합병 공개 하셔야 돼. 순자산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340에서 200을 뺀 순자산 장부 금액은 140만 원. 그럼 이걸 공정가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과소금액. 자산 얼마 증가해요? 60만 증가하고 부채의 방향성 조심하셔야 돼. 부채는 마이너스이지만 순자산은 증가하는 거예요. 세무조정 생각하시면 돼. 자산 증가는 플러스 유보. 부채 감소도 플러스 유보거든요. 그럼 플러스 유보 얼마부터인 겁니까? 플러스 유보가 80만이 붙어. 이 플러스 유보가 나중에 가스날 일시적 차이로 그러니까 플러스 유보지만 회계상에만 플러스를 잡아놓는 거고 세법은 이거 나중에 플러스 해주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순자산 공정가치지만 이건 세전 그리고 이 순자산 과소금액이 가스날 일시적 차이로 나중에 추인될 거니까 여기서 대변 쪽에 입법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응? 세율 내가 왜 25%라고 했지? 25% 아니에요. 잘못 적은 겁니다. 30%예요.
30%죠. 왜냐면은 38에 얼마예요? 24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잘못 적은 겁니다. 30%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요 1번, 2번, 3번이 세후 식별 가능한 순수상 공정 가치. 그다음 이전 대가가 여기 보시면 현금으로 138만 지급했고 주식으로 100주 만 원이니까 100만 원 지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수수료 있죠? 수수료는 별도 거래죠? 여기 수수료 오케이. 일반 관련가 즉시 비용 처리하고 자문 수수료도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 하지만 문제가 영업권만 물어보는 거니까 1번, 2번, 3번 식별 가능한 세후 순자산 공정가치에 4번, 5번 이전 대가 반영만 차액으로 영업권 금액이 42만 원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 계산해 보시면 25% 베이스로 계산한 것도 오답에 있거든요. 자, 검증은 하지 않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말문제. 중중. 요것도 답이 쉬워요. 그 합병에서 족구무 대가. 족구무 대가 후속적으로 변동하게 되면 소급적인 가지 않는다라면 족구무 대가 변동은 다 단기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족구무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이 측정 기간 동안 조정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전진법이고 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합병 쪽이죠. 합병 쪽이니까 25장이고요. 조건부 대가의 변동. 단계적 처분. 가만히 있으면 이건 지분법이잖아. 24장. 요거죠. 조건부 대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조건부 대가의 변동. 그 이후 발생하면 조건부 대가 변동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단기 손해로 가는 거지. 기타 포괄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전진법이니까 다 단기 손해로 가는 겁니다. 기타 포괄 가는 건 제보제지 체납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제보제지 체납가 아니면 다 다 단기 손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문제지로 돌아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33번. 어이구 요거. 사채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요. 보유 사채를 F보유 CI로. 이것도 연습소에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제 객관식 책에서는 삼각혼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만들어놨는데 F보유 CI까지 문제를 안 만들어놨거든요. 연습소에는 물론 F보유 CI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더라도 자산 빼기 부채 변동은 다 자본의 변동이다. 그렇게 해서 포괄이익 접근법 문제 풀 수 있어. 자료 보시면 기타 포괄 금융자산을 취득했거든요. 채무상품으로. 그럼 먼저 뭐 베이스로 분개하는 거냐면 외화 베이스로 먼저 분개하는 거예요. 기초 F보유 CI 대변 쪽에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중에 현금 수령한 거 차변 쪽에 그 다음에 기말에 FVO CI가 공정가치거든요. 그러면 달러 베이스로 이 박스가 바로 뭐가 나가냐면 총포괄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달러 베이스로. 그게 일부는 이자 수익이고 일부는 기타 포괄이익이거든요. 달러 베이스로. 금액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환율 기초자산에 대해서 기초환율 기말 현금에 대해서는 기말 환율 그 다음에 기말 FVOCI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화폐성이 공정가치 평가가 됐으니까 공정가치 측정일 기말환율. 그럼 요 1번과 2번과 3번에 환율 적용하시면 MR 누르면 총포괄이익이거든요. 총포괄이익 답은 요 1번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합계가 뭐가 나오는 거? 제가 계산기 눌러볼까요? 기초 1850달러 문제 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 제시돼 있습니다. 곱하기 1350원 메모리 마이너스하고 140 곱하기 1400원 메모리 플러스하고 1900 곱하기 1400원 메모리 플러스. MR 누르면 재계산기가 358500이거든요. 두 개 더해서 358500인 건 1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NI랑 OCI를 쪼개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NI는 삼각혼가 측정 금융자산 가정하는 게 NI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OCI로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이것도 내 카페에 댓글 쓴 친구가 그렇게 자기 당황스러웠는데 그냥 자산 빼기 부채 변동은 자본의 변동이다라고 하고 탕탕탕 계속 눌렀더니 답이 나오더라. 총포괄이익으로 답이 나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F보유 OCI 주식에 대한 위험의 피해액에는 둘 다 OCI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쉬운 문제예요. 둘 다 OCI로 가는 거. F보유 OCI 26,000에 취득해서 공정가치 위험의 피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회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보호가 뭐가 되는 겁니까? 풀. 그 다음에 회사가 선도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럼 선도계약은 풀마마. 왜? 선도 매도계약이잖아. 선도 매도계약이니까 풀마마 가는 거고 왼쪽은 반대보로 가는 거예요. 풀. 기계적으로 풀어. 그러면 이 위험회피 대상도 뭐로 가는 거고요? OCI로 가는 거고 위험회피 수단도 둘 다 OCI로 가는 거거든. 공정가치 위험회피는 원래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OCI 주식 관련해서는 다 기타 포괄 반영하는 거. 자, 기타 포괄 반영하는 거. 뭐 가지고 만들어낸 거냐면 위험회피계죠. 공정가치 위험회피계 이거 가지고 만들어낸 거라고. 왜 다 NI가 지정되는 건데 FVOCI 주식은 예외적으로 둘 다 뭐로 간다? OCI로 간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그럼 분류만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손익은 간단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기타 포괄이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하. 요건 그냥 매매 목적의 통화선도회계. 환율 하락을 예상했다. 매매 목적 통화선도회계. 그래서 선도 뭐 했다고 돼 있습니까? 매도. 이게 나왔으면 좋지. 매도란 말이 나왔으면 부호가 뭐 되는 겁니까? 풀마마거든요. 그럼 매매 목적이니까 다 어디에 반영하는 거예요? 엔화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부호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자, 옳지 않은 것 요것만 제가 보여드릴게. X 1년 말 재무상태표의 파생상품 부채 잔액은 4만 원, 5만 원. 답은 4만 원이에요. 왜? X 1년도 말 통화선도 손실이 0.4가 나왔거든요. 그럼 차변 쪽의 손실이니까 대비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의무,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계약 단위가 몇 엔이에요? 10만 엔이기 때문에 10만 곱하기 0.4 하면 이거예요. 차변 쪽에 손실이 발생하고 동그라미 1번, 대변 쪽에는 부채가 발생하는 거야. 원래 손실은 자산이 감소하는 거지만 선도계약은 0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익이면 권리고 손실이면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답 2번을 만들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틀렸고요. 나머지 문장들은 다 맞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고요. 아무튼 제가 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를 보여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정확한 풀이 과정은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할지 객관식 책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보셨겠지만 빠르게 풀 수 있는 로직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좀 더 쉬운 스타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 문제를 한번 푸는 건 의미가 없다. 한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지금과 같은 직관이 발생하게 돼. 여러 문제 한번 풀어봤자 절대로 직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